옛날에 한양 사는 한 선비가 무슨 일로 영남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태백산에서 길을 잃었다. 주막은 지나쳤는데 날은 저물어 오기에 한 촌집에 투숙하려 했다. 그 집 안팎은 모두 기와집이라 한양 집들과 차이가 없었다. 주인을 뵙고 하룻밤을 청하니 용모가 수려하고 수염과 머리털이 반백인 주인이 흔쾌히 허락했다. 저녁밥을 주고서 주인이 물었다. 연세는 얼마나 되시며 자녀는 두었나요? 선비가 대답했다. 제가 아직 30도 안 되었는데 자식은 10명 가까이 됩니다. 한 번만 잠자리를 해도 자식이 생겼습니다. 집은 가난한데 자식만 가득하니 도리어 우환이지요. 주인은 잠옷 부러워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어 탄식하며 말했다. 사람이 어떻게 그리도 복이 많으시오. 내 나이 60이 지났는데도 아직 자식 하나를 낳지 못했소. 쌓아둔 곡식이 만석인들 세상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소. 나에게 아들 하나만 있다면 아침에 밥 먹고 저녁에 죽을 먹어도 한이 없을 것이오. 방금 손님 말씀을 들으니 어찌 부러운 마음이 없겠소. 다음날 선비가 작별을 고하고 떠나려 했다. 그러자 주인이 떠나는 걸 만류하며 닭을 삶고 개도 잡아 음식 대접을 후하게 했다. 밤이 되자 좌우를 물리치고 선비를 협실로 데리고 가서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간곡하게 할 말이 있소이다.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 공경을 모르고 지냈으나 자식복이 기박하여 평생 자식 하나 낳아 키워보지 못했소이다. 후사를 만들려고 방마다 첩을 두었고 또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약도 써보았소. 요즘도 첩 셋을 두었고 모두 20살 내외인데 역시 희소식은 없구려. 오늘 동침할 때마다 즉각 잉태된다는 손님 말씀을 들었소이다. 부디 손님의 복력에 의지해서라도 손님의 정자를 빌려 시도해보려 하는데 어떠시오? 선비는 놀라서 말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녀유별의 예법은 지극히 엄중한 것입니다. 지아비가 있는 여자의 간통에 대한 법은 매우 엄격하지요. 일반 상민의 부인도 불가한 일이거늘 하물며 사대부의 별실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이 말했다. 첩들은 천한 것들이고 내가 말을 먼저 꺼냈으니 조금도 꺼림칙해 할 게 없소이다. 또 밤이 깊어 아무도 없으니 뒤에 자식을 낳은들 누가 이 사실을 알겠소. 이 말은 내 속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것이니 털끝만큼도 꾸밈이나 속임이 없소이다. 부디 이 늙은이의 신세를 가엾게 여겨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종객에게는 적선이 되고 나에게는 무궁한 은혜를 입는 것이 되겠소이다. 양쪽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니 어찌 사양만 하겠소이까. 선비는 한참 골똘히 생각했다. 그가 간청한 것이지 자기 스스로 간통한 것은 아니고 또 그가 진정으로 한 말이기에 달리 염려할 것은 없을 듯했다. 그리고 비록 거칠애로 여러 번 거절하기는 했지만 사람이라면 어찌 남녀 사이의 욕정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말했다. 도리를 헤아리면 만만불가하나 주인의 청이 이리 간절하시니 명대로 하려 합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지극히 불안하오이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은 크게 기뻐하며 손을 모으고 감사를 표했다. 이제 손님의 은떡에 기대 아버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소이다. 마침내 여러 첩에게 연유를 이야기했다. 새밤을 첩셋이 돌아가며 모시고 잠자리에 들었다. 첩들도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라 기대하고는 선비에게 성명과 거주지를 물어 속으로 외웠다. 새밤을 자고서 작별하고 떠나려 하자 주인이 선물을 후하게 주었다. 하지만 짐이 무겁다고 모두 사양하고 산을 나와서 한양집으로 돌아갔다. 선비는 자식이 많은 까닭에 집안을 꾸려가기가 정말 어려웠다. 며느리도 들어오고 손자까지 생기니 식구가 30명이 넘었다. 몇 칸 안 되는 오두막집은 무릎을 들여놓기조차 어려웠고 30날에 9끼니밖에 못 먹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마침내 여러 아들을 분가시켜 처갓살이를 하게 하고 늙은 부부와 장남만 함께 살았다. 어느덧 20해가 지난 어느 날이었다. 호련 잘생긴 소년 셋이 준말을 타고 차례대로 들어와 계단을 거쳐 마루까지 올라와 절을 하고 머리를 조아렸다. 입은 옷이 화려하고 행동거지가 단아했다. 선비는 황망히 답배하며 물었다.
손님들은 어디서 오셨소? 일면식도 없는 것 같은데. 새 소년이 말했다. 우리는 생원님의 아들입니다. 생원님은 모년 아무 땅에서 있었던 이러저러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우리는 그 밤에 잉태된 자식들입니다. 모두 같은 달에 태어났고 생일은 앞뒤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올해 19살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노인의 자식인 줄만 알았는데 10여 세가 되자 모친께서 곡절을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생원님의 자식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노인께서 돌아가시기를 기다렸다가 생원님을 모시려는 계획을 세웠지요. 15살 되던 해 같은 날에 신부들을 맞이해 그 집에서 신부례를 올렸습니다. 재작년에 노인이 81세가 되었는데 2월이 되자 아무 병도 없이 돌아가셨지요. 후하게 빈소를 차리고 염을 하고서 길지를 잘 잡아 예에 따라 하관해 드렸습니다. 3년상을 치러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도 했고요. 이제 3년상도 끝났기에 모친의 기억에 의지해 우리 삼형제가 고삐를 나란히 하여 상경했습니다. 이제야 겨우 뵙게 되었네요. 선비는 황년이 크게 깨닫고 그들의 안색을 세심히 살펴보았다. 과연 모두가 서로 닮아 있었다. 이 일을 처자와 며느리 등에게 말해주고 각각 절을 하고 뵙게 하도록 했다. 그리고 말했다. 너희 어머니는 올해 몇 살이냐? 모두 탈없이 잘 지내고. 세 아들이 각각 대답했다. 그 밤에 세 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생원님의 춘추는 이미 높으시고 서방님도 일찍 학업을 포기하셨으니 과거와 벼슬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송곳 세울 만한 땅도 없어 가을인데도 곡식 항아리가 비었으니 빈손으로 텅 빈 땅에서 어떻게 생활을 꾸려갈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 여생을 도모하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선비가 말했다. 나 역시 낙향할 뜻은 있었지만 그곳에는 땅도 집도 없으니 어찌하겠느냐. 세 아들이 말했다. 노인께서는 몇만금을 가진 부자이셨는데 다른 친척이 없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재산이 모두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이곳 집을 팔고 온 가족이 다 가셔도 근심 없이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선비가 다 듣고서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그렇다면야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마침내 말과 가마를 세내고 나를 잡아 길을 떠났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새 첩과 새 며느리를 만나보았다. 선비는 큰 집에 들어가고 세 아들은 각기 어머니를 모시고 이웃집에 나누어 살았다. 며칠 뒤 선비는 재물을 준비해 노인의 묘에 가서 곡을 했다. 나머지 처갓살이 하던 자식들도 차차 데려와 재산을 나눠주고 한 마을에 살게 하니 전후좌우로 모두 수십여 집이 되었다. 선비는 새첩의 집을 돌아가며 옛 인연을 이어갔고 호의호식하며 여생을 보냈다. 노인의 재산은 새 아들이 죽을 때까지 그만두지 않았다 한다.